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도요타 알파드입니다. 알파드는 도요타를 대표하는 미니밴 중 하나죠. 내수와 아시아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내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알파드는 그란비아의 후속 모델이고요. 2002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현행 모델은 올해 6월에 데뷔한 4세대이고요. 일본에는 알파드와 함께 형제차인 벨파이어가 있는데 대략 판매 비율이 7대3 정도로 알파드가 많아요. 신형 알파드는 GA-K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이거는 렉서스 LM 또는 도요타 시에나 등과도 공유를 하죠. 엔진은 2.4 터보와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두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는 2.5 한 가지만 판매가 되고요. 트림도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한 가지입니다. 가격은 9,920만원이고요. 이미 사진을 보셔서 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차라서 외장 디자인이 어느 정도는 눈에 익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드를 국내에서 보니까 상당히 좀 튀는 또는 생경한 디자인이긴 합니다. 알파드는 구형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얼굴이었는데 신형은 좀 더 과감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전면에는 대형 그릴이 눈에 띄는데 다른 차들처럼 알파드도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의 대부분은 그릴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헤드램프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그릴이 굉장히 큰 것에 반해 상당 부분 또 막혀 있고요. 헤드램프는 트리플 빔 LED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턴 시그널이 약간 좀 특이한 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뭔가 그 점등되는 게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릴과 어느 정도는 또 디자인이 닮아 있습니다. 알파드는 측면의 디자인도 꽤 멋을냈죠. 이 차가 전고가 높아서 벨트 라인 자체가 좀 높은 편이고요. 특히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과 2열의 그 윈도우 라인의 높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리의 면적이 꽤 넓습니다. 특히 이 차가 2열의 컴포트와 공간을 좀 중요시해서 1열보다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넓죠. 심지어는 3열 쪽의 유리도 면적이 꽤 넓어요. 이 차는 통상적으로 미니밴으로 분류되는 차들에 비해서 보닛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차체 비율로 보면은 카니발이나 시에나 같은 그런 미니밴이 아니라 스타리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앞쪽에 보닛이 짧기 때문에 오버행도 좀 짧게 설정이 됐고요. 보통 일본 내수용 차들은 고유의 규격이 있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시장에 비슷한 급의 차와 비교했을 때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체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스타리아보다 대부분 작습니다. 보통 일본 차들이 전장에 비해서 전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도 전폭이 1850m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타보다도 폭이 좁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 전폭보다 전고가 낮은 게 일반적인데 이 차는 전폭보다 전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앞쪽만큼이나 뒤쪽의 디자인도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실내 공간을 위해서 이 뒤의 디자인도 굉장히 반듯반듯하죠. 특징 중에 하나가 테일램프의 디자인인데 테일램프의 그래픽도 전면 그릴과 디자인 큐를 같이 하고요. 여기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 등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좀 짧은 편이죠. 테일램프는 점등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그 이미지 차이가 좀 큰데 예를 들어서 점등이 됐을 때 테일게이트가 닫힐 때의 그런 디자인은 약간 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전고가 높다 보니까 테일게이트도 꽤 긴데 만약에 후면 주차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스토퍼에서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어 와이퍼는 스포일러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뒷유리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알파드의 외장은 앞뒤 모두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SUV 플러스, 사이즈는 둘두로의 50R19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타이어 폭이 조금 좁은 편이죠. 예, 알파드의 실내는 기존에 봤던 도요타들과 구성이 다르죠. 기존에 국내에서 팔던 도요타는 보통 SUV가 아니면 승용차잖아요. 그리고 거의 미국형. 근데 이 차는 실내의 전체적인 구성이 꽤 다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파는 다른 그 미니밴과 비교해도 뭔가 실내의 레이아웃이 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대시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 밖에서 보면은 보닛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석이 생각보다 좀 뒤에 있고, 그리고 대시보드는 대략 모니터부터 저 와이퍼 있는 부분까지 있잖아요. 저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간이 너무 많이 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시야를 위해서 양쪽에 저 쿼터 글래스 보면은 굉장히 넓잖아요. 일반적인 쿼터 글래스보다 굉장히 전체적인 면적이 넓습니다. 저기를 아마 최대한 넓게 확보를 하려고 또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존에 탔던 다른 도요타들과 비교하면은 실내 전반적인 내장재가 꽤 좋아요. 보통 도요타가 보이는 디자인에 비해서 내장재가 좋은 편인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지 않나. 특히 이 차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가장 풀옵션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장재가 꽤 좋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실내를 약간 감싸는 것 같은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저 끝을 보면은 되게 딱 이어져 있죠. 그리고 이 차가 전폭이 그렇게 넓은 차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탔을 때 그러니까 실내가 생각보다 좀 좁다, 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모니터는 14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요거는 다른 렉서스나 도요타와 똑같이 쓰는 그런 디자인이고, 실제로 안에 있는 그런 메뉴 구성도 다 동일해요. 심지어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가 항상 표시가 되잖아요, 아이콘들이. 이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약간 좀 아틀란 같은데, 옛날에 쓰던 과속 카메라 감속이라든가 구간 단속 같은 그런 정보는 다 표시가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주로 사용하는 이런 큰 메뉴들, 아이콘들이 있는데, 일단 차 그림을 누르면은 관련된 메뉴가 나오죠. 주행 보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ADS 관련된 기능을 활성화 여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운행 정보, 트립 컴퓨터고, 에너지 흐름, 이거는 이제 다 동일합니다. AWD도 마찬가지고, 계기판에 들어가서 여기서 유형 1과 2, 3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타코미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항상 표시와 자동 전환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도요타, 최근 도요타 차에 없는 게 있네요. 미터 스타일, 캐주얼, 스마트, 터프, 스포티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기판 디자인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는 거 아닌데 뭔가 소소하게 좀 더 많이 바뀌네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카메라고요. 이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제 다른 도요타 렉서스처럼 이게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질이 되게 선명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기능이 많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한 바퀴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래픽이 또 새롭게 더 전환이 되죠. 이게 멈출 수도 있고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은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보기가 좋은 게 이게 왼쪽에서 표시되는 그 탑뷰 같은 게 이제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선을 좀 정확하게 맞추기가 좋습니다. 송풍구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센터 플로어가 위치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수납 공간 사용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굉장히 좀 짧고 뭉툭합니다. 이거 역시도 최근에 다른 도요타와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사용 방식은 보통 P&D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차는 이렇게 옆으로 젖혀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야지 R&D로 변속이 됩니다. 이거는 다른 도요타, 렉서스와 동일하죠. 그리고 기어 레버 옆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이렇게 커버를 열면 여기에 컵홀더 2개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시승했던 도요타와 이게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실내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센터 플로어와 송풍구 주변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보통 미니밴들이 센터 콘솔 박스 커버가 또는 용량이 큰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래요. 그리고 다른 도요타 렉서스처럼 이 차도 콘솔 박스를 이렇게 양쪽으로 여는 방식입니다. 차 크기에 맞게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고요. 이게 굉장히 좀 깊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글로브 박스는 보기보다는 용량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리는 그 위치 자체가 좀 높기도 하지만, 이게 그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의외로 글로브 박스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도 이게 소재가 좋은 편이고, 심지어 이 바깥쪽 있잖아요. 여기도 약간 좀 얕은 가죽을 덧대놔서 확실히 이게 전반적으로 소재가 꽤 좋습니다. 알파드에도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젖히면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모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밝기고요. 그리고 이건 위아래, 그리고 이거는 좌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캐딜락보다도, 이건 수평, 기능이 더 확대와 축소, 기능이 더 많고요. 근데 화질은 이제 캐딜락보다는 조금 못하고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보통 미니밴들이 오버헤드 콘솔에서 2열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 수가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여기서 2열의 슬라이딩 도어 양쪽 모드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쉐이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선글라스 커버가 없는 차가 많은데, 이 차는 커버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직물로 마감을 했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운전대는 가죽과 우드, 장식으로 여러 가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 자체가 조금 미끄러운 편이고, 운전대 조절은 또 전동이에요. 거리 조절 폭이 그렇게 아주 또 큰 편은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도요타 렉서스를 시승을 하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계기판이 좀 어둡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게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파드는 계기판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밝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기판 유형 1, 2, 3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주얼과 스마트, 터프, 스포티 4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다른 도요타처럼 여기 표시되는 정보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스포크의 버튼으로 조절을 합니다. 이 차가 전체적으로 컴포트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시트의 쿠션도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요. 차 크기에 맞춰서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도 충분한 편입니다. 그리고 1열과 2열 모두 시트 가죽이 약간 좀 부드럽고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꽤 특이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의 도어 트림과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죠. 보통 미니밴들이 도어 트림이 위아래로 좀 긴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차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도 꽤 큰 편이고요. 이 차는 2열이 좀 강조된 컨셉인데 그에 비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을 때 전체 열린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네요. 이 차의 장점이 2열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2열 시트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고급감인 거는 S클래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 무릎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심지어는 2열 시트가 뒤로 이렇게 완전히 눕혀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2열의 전체적인 그런 퀄리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1열 시트가 마운트가 조금 높게 돼 있고 또 미니밴답게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신발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도 소재가 좀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송풍구가 여기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요. 여기에 220과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이건 작은 수납 공간이고요. 보통 미니밴은 손잡이가 또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1열 시트 뒤에 굉장히 두툼한 손잡이가 있고 측면에도 이렇게 위아래로 상당히 길게 심지어 이렇게 3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좀 키가 다른 그 손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여기에 손잡이 적용된 여기도 그냥 우레탄이 아니라 이게 약간 좀 가죽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장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의 내장재면은 뭔가 천장과 필러에도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스웨이드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좀 스펀지 같은 건데 그저 산타페 소렌토 변경된 거 그거와 좀 비슷한 그런 소재입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14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됐고요. 이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서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빠르고 강원도 국도 고속도로 터널 달릴 때도 이게 인터넷이 안 끊어져요. 유튜브가. 심지어는 2열 승객이 여기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디즈니, 웨이브, 왓챠, 티빙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등등의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공조장치 화면에 있는데 이게 승객이 직접 조절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태블릿 PC 같은 작은 액정이 있거든요. 이걸로 조작을 해도 됩니다. 이 차는 독립 시트라서 이렇게 각자 핸드폰과 비슷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은 일단 여기 오디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디오 HDMI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공조장치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라이트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 조명과 독서등, 조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쪽에 블라인드 있잖아요. 블라인드도 이렇게 전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좌석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있지만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2열 유리의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좌우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보통 블라인드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이 차는 블라인드가 이렇게 밑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 상태에서는 펴기 전까지는 조금 작죠. 그리고 이게 보통 통상적인 테이블이 아니고요. 이게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테이블 겸 거울입니다. 거울. 보통 이제 일본에서 이 차가 VIP 또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테이블 용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화장 거울 같은 그런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버튼 누르잖아요. 이 커버도 전동이에요. 그러니까 컵홀더가 여기 하나 있고 저 도어 트림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컵홀더는 여기에도 있고요. 2열 승객을 위한 USB는 여기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3열 시트까지 모두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트렁크 공간 자체가 기본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3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7인승인데 3열의 거주성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2열 시트를 뒤로 좀 가장 슬라이딩 시켜도 무릎 공간 자체가 꽤 여유가 있고요. 3열 시트 치고도 뭔가 그 좌우의 폭이 괜찮은 편입니다.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양쪽에 또 USB 단자가 있고요. 3열 쪽 창문에도 블라인드가 있어요. 예, 공회전대 소음은 보통의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이제 소리가 일반적인 가솔린보다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서 엔진이 시동이 된 상태인데 이때는 약간 좀 우웅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진동 대책은 꽤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이브리드가 애킨슨 사이클을 사용을 하잖아요. 애킨슨 사이클이 오토 사이클보다 진동이 조금 더 많거든요. 공회전이나 또는 고회전대. 근데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나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네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4기통 가솔린 엔진과 CVT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은 도요타를 포함해서 렉서스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닛이죠. 그래서 주행 느낌도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차들과 대략 비슷한데 이 차가 국내에서 그동안 판매가 되지 않은 알파드여서 그런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이 알파드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을 떠나서 하체가 좀 부드럽고 방음이 좋은 게 가장 두드러진 장점입니다. 특히 도요타 코리아에서 이제 주로 말하는 그 승차감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방음에 좀 더 인상적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비가 오고 그리고 이쪽 국도가 아무래도 노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국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밑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행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체 방음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고요. 다른 차들과 달리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와 노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이 차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스포츠까지 있는데 이 차는 스포츠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빨리 달리고 스포티하게 달리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에서 주행을 해보면은 보통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듯이 전기 모터가 저속에서 보조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이 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차가 좀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부족은 없고요. 다만 이렇게 지금처럼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엔진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데, 이럴 때는 그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1열에서는 조금 크게 들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는 오히려 1열보다 2열이 더 조용한데, 이 차 성격을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1열의 전반적인 승차감은 꽤 좋은 편인데, 이게 약간 좀 호불호를 탈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진 다른 도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와 비교시 이게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내리막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스스로 감지를 해서 회생제동을 좀 세게 거는 걸 텐데, 가속 페달을 쭉 밟고 있다가 발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걸리지가 않는데, 앞에 차가 있거나 또 방금 같은 내리막에서 회생제동이 좀 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차들보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이질감이 들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조금 덜 밟을 수 있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이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애킨슨 사이클의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낮은 회전수에서 가속을 할 때 이때 진동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요타 렉서스는 물론 다른 브랜드 마찬가지로. 근데 이 차는 최근에 타보니까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요 상황 있잖아요. 저단 기업이 저회전, 이때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가장 적은 편이에요. 이게 분명히 진동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대략 한 이쯤에서 이렇게 막아두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도요타에 따르면은 이게 플랫폼 바뀌고 이제 뒤에 부식 등등 개선을 하면서 진동이 대략 한 30% 정도가 줄었다고 하네요, 구형보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키가 좀 크잖아요. 좀 껑충하죠. 그렇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고,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되게 넓어서, 그러니까 운전하는 그런 감각 또는 뭐 운전 시야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앞유리의 전체 면적이 커요. 차가 좁으니까 좌우는 그렇게 넓지 않은데 상하의 길이가 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쪽창 있잖아요. 이것도 면적이 되게 커서 뭔가 앞쪽 시야가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약간 저 시트로엔 C4 피카소 그런 거와 좀 대략 비슷해요. 심지어 옆에 유리도 이게 면적이 커서 이것도 시야를 좋게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고요. 양쪽에 사이드 미러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좀 길고 뒤에 시트 그 헤드레스트 때문에 이 룸미러를 통한 저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되고요. 심지어 3열 시트 저 가운데 헤드레스트의 경우에는 저게 좀 기본적으로 위치가 높아요. 그래서 시야를 좀 가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후방 시야 확보에 좀 더 도움이 되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이제 딱 두 가지고요. 노멀 모드로 바꾸면은 초반의 반응이 좀 더 대번에 빨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타면 모를까 이렇게 두 명만 탄 상태에서는 에코 모드에서도 이제 초반의 반응이 괜찮은 편이고, 근데 이 차는 전체적으로 유리의 면적이 넓고 사양이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열에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썬루프를 수입차들이 잘 안 빼는데 이 차는 원래 없는 건지, 또는 썬루프가 없는 것과 또는 B필러의 그 위치 자체를 보면은 확실히 이 차는 2열 승객을 위한 그러니까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고, 그래서 뭐 하이 리무진이나 또는 스타렉스 그 하이 리무진 있잖아요. 그거 탈 때처럼 약간 좀 기사의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2열의 승차감에서 강점이 있는데, 실제로 도요타 코리아도 이번에 알파드를 런칭하면서 이제 2열의 승차감을 좀 강조를 했고 시승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죠. 근데 아까 오면서 2열에 타보니까 생각보다 그 2열 승차감,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는 이제 하체 승차감이죠. 그게 막 굉장히 막 되게 두드러지게 좋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도요타 렉서스를 시승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하체의 승차감, 그러니까 방음은 좀 부족해도 하체의 승차감이 빼어나게 좋아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파드의 경우에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가 2열이 더 위주고, 그래서 2열의 승차감도 저는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기대하던 또는 예상하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1열과 2열 모두 방음이 좋은 게 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2열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열보다 방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엔진 소리가, 그러니까 엔진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그 회전수 좀 높여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수 높이면은 부앙 하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2열은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이런 엔진 소리가 좀 덜 들리고, 결정적으로 2열에도 그 하체 쪽에 방음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방음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방음이 좋아서 2열의 승차감이 좋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2열의 승차감이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확실히 하체가 이제 부드러운 세팅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직선으로 달릴 때는 이제 괜찮은데, 와인딩을 달리거나 그럴 때 또는 회전할 때 그럴 때 보면은 또 시트가 또 크거든요, 2열 시트가. 그래서 그 안에서 몸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심지어는 2열 시트 가죽이 약간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앉았을 때의 그 포지션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편이어서 확실히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는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차가 가변 댐핑이 없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1열과 2열 모두 승차감은 꽤 좋은 편이고, 그리고 뒤에 WC-본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승차감이 좀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회생 제동이 이게 확실히 앞차와의 그 상황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회생 제동이 안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 차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차간 거리에 가까워지고 제가 이제 발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회생 제동이 그러니까 감지를 해서 조금 더 세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 속도로 달리면은 이제 앞창에서 부딪히는 그 빗소리가 좀 세게 들리는데, 이 차는 그 빗소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다른 도요타에 비하면은 전체적으로 유리가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유리도 좀 두껍지 않을까. 심지어는 이게 차의 디자인상 운전석과 앞유리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앞창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덜 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뒤에 2열에 그 썬루프 있잖아요. 쪽창. 거기도 유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차가 좀 홀쭉하잖아요. 키는 크고. 그래서 뭔가 고속으로 달릴 때 좀 뒤뚱거리지 않을까,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빗길에서도, 그러니까 요 제한속도, 허용속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그 영역에서는 부담 없이 달릴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이게 회전할 때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좀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부드러워서 차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이런 건 이제 대략 예측 가능한데, 이게 확실히 무게중심이 좀 높다. 회전할 때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보통 1열은 운전자가 이걸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덜 느끼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렇게 차가 기울어지거나 그럴 때 좀 더 많이 느끼는 게 되죠. 이번에 도요타 알파드를 시승을 해보니까 대략 예상과 맞는 부분도 있고, 또는 예상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처음에 이제 가격이 발표됐을 때 아무리 알파드 최고급 트림이라고 하지만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역시 사양이 되게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가격은 좀 높다. 근데 이게 일본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아요. 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그러니까 사실상 편의 사양은 거의 같은 사양인데,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대략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수입해서 물 건너는 거 생각을 하면은 뭐 굉장히 막 되게 터무니없이 또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차의 그 사양이나 또는 소비자의 입장, 구매한다, 그걸로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차가 비싼 건 맞죠. 일단 이 차의 장점은 전체적으로 사양이 좋은 것과 방음이 좋은 거, 이게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승차감도 이제 분명히 좋긴 한데, 사실 이게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시에나라든가 오디세이, 미국에서 파는 오디세이, 또는 뭐 카니발,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전통적인 미니밴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이게 저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쪽에 그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비교해 보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빼어나게 좋은 건 맞고요. 근데 방음 같은 경우에는 꽤 좋아서 오히려 저 렉서스보다도 좋은 게 아닌가. 물론 이게 동일한 날씨가 아니어서 정확히 이제 판단이 힘들긴 한데, 이제 최근에 가장 비싼 렉서스가 뭐 RX 이거잖아요. 걔네들과 비교해도 그 주행할 때 그런 방음이 오히려 얘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이 차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니까 일반 알파드에 비해서 2열, VIP, 승객의 그런 편안함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2열의 그 승차감 또는 방음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패키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소재가 되게 좋아서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보통 도요타가 보이는 디자인에 비해서 내장재가 좋은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알파드를 이루는 전체적인 이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렉서스급이 아닌가. 물론 이렇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이런 그 슬라이딩 도어,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전에 쓰던, 오래전부터 쓰던 그게 있긴 한데,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내장재가 꽤 좋게 구성이 돼 있어서 확실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차 가격에 맞게 내장재를 좋게 했구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에서 팔리는 도요타 렉서스 또는 다른 일본 차처럼 이 알파드 역시도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승차감, 방음 등등이고요. 2열의 편의 장비도 되게 좋고, 2열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리무진, 카니발 그거보다 좀 더 좋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가죽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S클래스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은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뚜렷한 단점은 이제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1억에서 몇십만 원 빠지는 9천 얼마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1억이잖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해서 이거 저 카니발 2대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내장재가 좋고 그런 게 좋긴 하지만 1억을 쓸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심지어 외장 디자인도 이게 좀 호불호가 너무 강하게 갈리는, 이게 아마 국내에서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눈에 좀 잘 띄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알파드는 그동안 뭐 일본이나 홍콩에서 이제 봐서 이제 거기서 그쪽에서 이제 풍경에 익숙해졌는데, 이번에 이제 국내 출시가 되면서 시승회를 하면서 국내에서 알파드를 보니까 뭔가 좀 되게 생경하다,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장점이 뚜렷하긴 하지만 가격이나 이제 외장 디자인 등등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선택이 또는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알파드 역시도 여전히 니켈 메탈 배터리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로써 도요타 알파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